네, 안녕하세요. 방법론, 연구 방법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에는 PCA하고 팩터 애널리시스 두 개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흔히 우리가 뭔가 그룹핑하는 방법들을 얘기할 때 변수를 그룹핑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를 그룹핑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 엑셀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이 필드가 들어가니까 베리어블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케이스들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은 베리어블들을 묶는 그런 방법론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들을 묶는 방법도 또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론이 다른 방법론입니다. 이쪽은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시각화를 시켰을 때 얘네들 그 데이터 포인트를 묶는 것들을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거를 그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활용한 베리어블들을 묶는 방법, 이런 거를 우리는 PCA 방법 또는 팩터 애널리시스 방법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리덕션하는, 변수의 디멘저널 리덕션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디멘전이 너무 많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베리어블이 뭐 100개 이상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많으니까 유사한 애들끼리 묶고 싶지 않겠습니까? 변수들이 유사한 것들이 있으면 걔들 묶는 방식을 취할 때 이 PCA 방법이나 또는 FA 방법론, 물론 그 뭐랄까요, 개념은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굉장히 그 관련이 많이 있는데요. 항상 다별량 통계 분석에 관련된 텍스트북을 보면은 두 개가 같은 챕터에 나오든가 아니면 붙어 있는 챕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팩터 애널리시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PCA를 선택해서 팩터 애널리시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두 개가 굉장히 관련이 높다고 생각이 돼서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한번 보시죠. 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그룹핑하는 방법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이나 그룹핑에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타이폴로지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텍사노미라는 겁니다. 아마 연구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되겠죠. 그래서 타이폴로지라는 거하고 텍사노미라는 거의 차이점이 뭔가라는 거를 한번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타이폴로지라는 거는 한국말로 뭐 굳이 그 얘기를 하자면은 유형학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텍사노미라는 거는 분류학이라는 말로 써놓기는 하는데, 조금 뭐 한국말로 써놔도 약간 헷갈리는 것들이 있죠. 조금 더 특징을 보면은 타이폴로지라는 거는 사전적인 방법으로 또 컨셉추얼한 방식으로 먼저 분류의 그 틀을 만들어 놓는 거를 타이폴로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텍사노미라는 거는 사후적이고, 그리고 임피리컬한 그런 방식을 텍사노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타이폴로지라는 거는 정의에 있는 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의 스킴을 미리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사이트에 의해서 이 분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놓고 오브젝트들을 클래스에 어사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지만, 텍사노미라는 거는 팩터들의 관점 또는 베리어블 관점에서 오브젝트
오브젝트를 설명하는 것이고, 오브젝트들끼리의 시밀러리티를 메저를 해서 유사성에 기반으로 해서 혹은 뭐 디스턴스에 기반으로 해서 오브젝트들을 그룹핑하는 방법을 우리 텍사노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텍사노미는 이미 데이터를 임피리컬한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오브젝트들끼리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을 묶어가면서 유형을 분류하는 그런 방식을 텍사노미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리 사전적으로 그 트리 구조가 됐든 또는 뭐 어떤 그룹핑 하는 여러 가지 그 형태가 됐든 어쨌든 미리 먼저 정의를 해 놓는 방식을 타이폴로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고, 텍사노미는 나는 뭐 특별히 인사이트가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바로 분류를 만드는 기본적인 개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텍사노미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흔히들 그 사전적으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의 스킴을 만드는 것까지도 텍사노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텍사노미는 굉장히 브로드하게 사용이 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타이폴로지와 텍사노미는 전혀 접근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논문을 쓸 때는 텍사노미라는 말을 브로드하게 쓰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미리 내가 클래시피케이션의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는 타이폴로지를 정의를 하겠다라고 그런 말을 써야 되는 거고, 뭐 클러스터링이나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모아 놓고 나중에 그 클러스터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를 정의를 내리는 방식으로 할 때는 텍사노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룹핑하는 프로세스도 Q 타입이 있고 R 타입이 있는데, 이게 제가 뭐 한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건데,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에 우리 뭐 엑셀 많이 이용하실 테니까 엑셀을 보면 V1부터 VN까지 있고, 그 다음에 옵저베이션, 뭐 케이스라고 할까요? 옵저베이션이라 할까요? 옵저베이션 O라고 하고 K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 위에 있는 베리어블을 묶는 것, 이거는 Q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옵저베이션들을 묶는 것, 이거는 R 타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리어블을 묶는 것과 옵저베이션을 묶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베리어블들 사이의 코릴레이션이나 베리언스,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룹핑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학습을 하게 될 PCA하고 팩터 애널리시스가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옵저베이션을 시뮬레러티에 의해서 그룹핑하는 것들을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클러스터링은 다음 챕터에서 우리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PCA나 팩터 애널리시스가 목표로 하는 바는 데이터 리덕션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크기가 굉장히 뭐 방대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단순히 데이터의 크기가 크다 그래서 줄여야 된다라기보다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조금 분석을 통해서 뽑아내는, 패턴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이 데이터 리덕션 프로시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가 굉장히 복잡하고 베리어블들이 각각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그 복잡한 걸 어떻게 심플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애들, 이 인터코릴레이트 되어 있는 애들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라는 게 우리의 PCA와 팩터 애널리시스의 목적이 된다는 거고요. 디멘전의 수를 줄여서 심플리파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 베리어블이 너무나 많은 그런 데이터베이스에서 베리어블들을 좀 줄여서 디멘전의 수를 축소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베리어블들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디멘전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오리지널 베리어블이면서 숫자 포함하면서 숫자적으로는 좀 적은 수의 베리어블들을 가지고
이 그룹핑을 하는 방식이 될 거고요. 아, 이건 이제 뭐 그룹핑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못 썼는데 디멘전의 수를 어쨌든 줄이는 방식으로 심플러파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베리어블들을 그룹핑을 지어서 심플러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베리어블들이 코릴레이트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베리어블들을 그룹핑을 지어서 전체 데이터를 좀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는 우리 PCA의 목표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베리어블들 그룹핑 짓는다는 거는 팩터 어널리시스의 목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그냥 줄인다라는 게 단순한 목표가 아니고 데이터에 있는 스트럭처를 우리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더 중요한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PCA의 그 특징은 수리적으로 굉장히 클리어하죠. 그래서 우리 뭐 텍스트북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수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뭐 클리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좀 특징적으로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을 푸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건 수리적으로 굉장히 그 최적화 해를 찾는 거기 때문에 수리적으로 되게 클리어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팩터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수리적으로 좀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신뢰성에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되게 뭐 복잡한 게 많습니다. PC에는 아주 간단하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뭐 수리적으로 논란될 게 없는데, 팩터 어널리시스는 뭐 그 베리맥스 방식을 이용한다든지 또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이런 게 나오면서 좀 컴플렉스한 특징을 지니고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PCA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PCA의 이제 특징을 보면요, PCA라는 거는 리니어 컴포지트를 오리지널 베리어블들이 있을 때 걔네들을 가지고 리니어하게 컨비네이션을 해서 새로운 베리어블들을 새로 만드는 그런 테크닉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리어블이 너무 많으니까 이 모든 베리어블들을 조금 포함시키면서 새로운 베리어블을 만들어서 디멘전의 수를 줄이기 위한 목표로 PCA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PCA라는 거에 약자를 제가 풀 타이틀을 안 썼죠?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니까요. 그래서 주 요인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 요인을 뽑아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새로운 베리어블들이라는 거는 오리지널 베리어블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 포머티브한 인디케이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팩터 어널리시스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PCA가 포머티브 인디케이터다라고 해서 형성적 어떤 지표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팩터 어널리시스는 리플렉티브 인디케이터다라고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써보면 리플렉티브 하다라는 거는 팩터 어널리시스다. 왜냐하면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그 PCA 같은 경우에는 x1, x2, x3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변수를 새롭게 뭐 p1이라는 거를 만드는, 그래서 이 x1, x2, x3가 p1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포머티브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리플렉티브 하다라는 거는 x1, x2, x3가 있으면 특정 뭐 잠재 변수에 의해서 이 x1, x2, x3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반영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리플렉티브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특징이 좀 다르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지만 접근 방법이 두 개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컴포넌트라는 거는 숫자적으로는 좀 적지만 기존의 오리지널 베리어블의 숫자보다는 좀 적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베리어블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들어진 그런 컴포넌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y를 따라서 x들의 어떤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PCA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결국 베타라는 거를 찾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는 거겠죠. 결국 뭐 y라는 게 베타 1, x1, 베타 2, x3 만약에 변수가 3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고 결국 베타 1, 베타 2, 베타 3가 뭐가 돼야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찾아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first component y1이라는 거는 그 maximum variance를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second component 이제 여기에 y2가 또 나올 수 있겠죠. y1이 있으면 또 y2라는 게 새로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이 y2도 뭐 베타하고 x를 활용해서 y2를 새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y2라는 것도 나머지 x1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것 중에 맥시멈 베리언스를 설명하는 거를 또 세컨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궁극적으로는 x3가 있으면은 뭐 y3까지 그 개수 최대한 최대치까지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겠죠. 수리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리니어 오리지널 베리어블들의 리니어 컴포짓의 유니크한 솔루션을 찾는 그런 캘큘러스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수리적으로 문제를 풀면은 명확한 결과물을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두 개의 베리어블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음 페이지 나올 텐데요. 12개의 옵저베이션과 두 개의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두 베리어블의 토탈 베리언스가 44.182 첫 번째는 23.091 두 번째 베리어블은 21.091이다 라고 하면은 결국 토탈 베리언스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x1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게 결국 44.182 중에 분의 23.091 해서 아마 52.6% 정도 이렇게 설명이 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오리지널 베리어블이 x1과 x2가 있고 원래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min corrected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평균이 8이니까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8을 뺀 거를 16에서 이거는 16에서 8을 뺀 거가 되겠죠. 그래서 min corrected 했다라는 거는 평균을 이용해서 다시 그 민을 0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변환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두 개는 베리언스는 같겠죠. 그냥 평행 이동만 한 것이기 때문에 베리언스는 23.091로 갔고 x2도 뭐 오리지널 베리어블 봤더니 21.091이었다라고 하면 우리 베리언스는 x와 y의 베리언스는 yx하고 플러스 y v x 그리고 죄송합니다 v y 이런 식으로 총 베리언스는 각각의 베리언스를 더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결국 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분산은 요 두 가지 각각의 베리언스를 더한 거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지오메트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두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개의 베리어블을 하나로 줄이고 싶다. 우리는 지금 목표가 데이터 리덕션이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리덕션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두 개의 x1, x2를 이용해서 특정 새로운 엑싯을 만든 다음에 x1 스타라고 써놨네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플라팅을 시켜서 새로운 데이터 베리어블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드는 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림이 나오겠지만 x1 스타라는 거를 가지고 있고 x1 스타와 x 이거의 두 가지의 그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새로운 축에 의해서 각각의 포인트의 좌표를 읽으면은 x1 코사인 세타 플러스 x2 사인 세타 이거를 더한 게 x1 스타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회전 변환 우리 학교 다닐 때 회전 변환하는 그 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타의 각도가 있으면은 새로운 축에서 회전을 할 때는 이런 수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옵저베이션 첫 번째 옵저베이션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가 x1, 잘 안 그려지네요. x1, x2 이렇게 이제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8,5가 지금 될 거예요. 여기는 8이고 여기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새로운 축의 x1 스타의 축에 포지셔닝을 했을 때 어디에 프로젝션을 했을 때 어디에 그 좌표를 찍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계산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이 수식에 의해서 회전 변환을 통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1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베리어블들은 여기다 10도에서 코사인 10, 사인 10 이렇게 넣게 되면 여기가 앞에 이제 8 만약에 8,5였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첫 번째 옵저베이션의 새로운 값을 따지면은 8.747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에서 데이터의 특징을 보면은 new variable은 min corrected 값으로 계속 남아 있다는 거고 variance는 28 정도의 28.659 이게 전체 베리언스의 64.87%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오리지널 베리어블의 그 베리언스가 44.182였으니까 이거는 x1, x2가 있었을 때의 값이지만 x1 스타라는 거에 의해서 값을 하나로 만들었을 때 베리언스는 28.659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축에다가 그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 결국은 그 값이 이런 방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디멘전이 두 개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디멘전 하나로 줄여서 값을 가지게 되면서 이게 인포메이션의 리덕션을 시킨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인포메이션 리덕션을 줄일 것인가? 우리의 목표는 디멘전 수를 줄이면서 인포메이션을 로스 없이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아까 64.87 정도의 그 정보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 정도는 인포메이션 로스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분산을 가지고 인포메이션 로스 정도를 따지느냐라는 거를 한번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10도를 가지고 값을 읽었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앵글에 의해서 값을 읽어보면은 뭐 10도일 때 아까 64.866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속 변경을 해 가면서 최고의 그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걸 찾아봤더니 43.261도였을 때 가장 이 기존의 오리지널 베리언스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그런 각도가 43.261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그 첫 번째 컴포넌트 여기서는 뭐 디멘전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로 줄이는 게 가장 좋겠죠. 두 개로 줄일 이유는 없으니까. 원래 오리지널 베리어블의 디멘전이 디멘전이 두 개였으니까 하나로 이렇게 줄이는 게 뭐 가장 좋겠죠. 그래서 하나로 줄일 때 결국 43.261이 제일 좋게 리덕션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의문은 이 퍼센트라는 거 분산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 기존의 오리지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분산 중에 몇 퍼센트를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게 왜 중요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두 가지 이상의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는 PCA인 경우에 P개 베리어블이 있을 거고, 이거는 P개 디멘셔널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P개의 새로운 엑싯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PCA라는 거는 결국 디멘전을 좀 줄이는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P개 베리어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M개로 만약에 줄인다, M개의 디멘전al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걸로 줄인다라고 했을 때, 물론 P보다 M은 더 적어야 되겠죠. 왜냐면 디멘전al 리덕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만약에 패널 1과 패널 2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좋은 리덕션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때요? 패널 2를 보면은 1번과 6번, 2번과 7번, 8번 각각 다 다른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패널 2인 경우에는 1번과 6번이 같은 데이터로 찍히게 되고, 그 다음에 2번, 7번, 8번이 같은 데이터가 되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근데 패널 1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다 다른 데이터인데 X1 스타에 의해서 프로젝션을 시키면은 다른 데이터로 찍히게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데이터 리덕션을 잘했나? 이 데이터가 데이터 리덕션을 잘했나 하면은 패널 1이 더 데이터의 리덕션이 더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느 정도는 보유하면서 프로젝션을 시켰기 때문에 이 경우가 패널 1이 패널 2보다는 조금 더 인포메이션 로스가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앞에서 그 각도를 찾을 때 분산이 가장 큰 거를 찾는 게 인포메이션 리덕션이 제일 적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 적습니다. 1번과 6번은 같은 포인트로 찍히고 나머지 애들도 같은 포인트로 찍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분산이 굉장히 적죠.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여 있으면은 1번, 6번이 같은 애들이 아닌데 오리지널 데이터는 같이 찍혀 있으니까 인포메이션 로스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없다. 그러면 두 가지를 구분시켜 줄 수 있는 거는 베리언스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큰 거는 잘 됐고 적은 거는 잘 인포메이션 로스가 크기 때문에 리덕션 잘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퍼센티지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PCA가 잘 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분산이 가장 큰 그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직 모델은 PCA 모델이 y는 베타 곱하기 x라는 거고, 메인 태스크는 베타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그 베타하고 베타 다시를 곱해가지고 이 애들이 가장 큰, 결국 이제 베리언스가 가장 큰 조합을 찾아간다라는 얘기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를 통해서 L 값을 구하게 되고, 이 L 값을 가지고 우리 이 그 뭐 미분을 해야 되겠죠. 미분을 해서 이게 최대가 되는 맥스 값을 구하는 거니까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에서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주는 람다 값을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디터미넌트 값을 구할 때 이것을 0으로 만드는 람다 값을 구하는 거는 아마 선형 대수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P개의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거고, 이 P개는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된다. 그래서 결국 람다 값을, 아이겐 밸류를 이제 람다라고 하면 람다에 의해서 베타를 구하게 되는 방식으로 해서 컴포넌트를 각각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그 람다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일단 선형대수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뭐 일단 람다라는 거, 아이겐 밸류라는 거, 아이겐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는 일단 아셔야 될 테니까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아, 일단 A라는 행렬이 있고, 이 람다라는 값에 의해서 이 A를 설명을 하려는 람다 값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그 행렬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결국 요걸 0으로 만드는 람다 값을 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쪽으로 이제 이항을 하게 되면 ax 람다 x가 될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요거를 0으로 만드는 아, 람다 값을 구해줘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게 1 람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1 람다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 요거를 이제 a 람다 i, 죄송합니다. 이게 i 람다 i가 되는 거고,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 1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25는 0 해서 람다 값이 6이나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겐 밸류는 이제 6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만약에 람다 1이 6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넣는 거죠. 6을 넣으면은 결국 요 위에 있는 값들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돼서 아이겐 벡터를 찾겠다라고 하면 결국 E1 플러스 E2 이퀄 0, 요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겐 벡터이기 때문에 단위 행렬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E1, E2는 이런 식으로 되고, 따라서 아이겐 벡터는 루트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선형대수 할 때 이제 배웠죠. 그래서 PCA를 할 때 PCA를 할 때 한번 그 예를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우기가 될까요? 지우기가 되네요. 지우고 다시 여기다가 좀 써보겠습니다. 잘 안 지워지네요. 조금 네. 자, 조금 지운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기다려보세요. 나중에 좀 빨리 지울 수 있는 방법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지우고 해야 되겠네요. 자, 만약에 공분산 행렬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공분산 행렬이 공분산 행렬이 1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5 0 0 0 2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를 구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좀 좁네요. 383. 뭐 여러분들이 이제 푸셔야 되겠지만 이미 풀었다고 가정하고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겐 그 밸류가 2.0일 때 아이겐 벡터는 0, 0, 1, 그리고 아이겐 벡터를 계산해 봐서 0.27이었을 때 2, 3,
세 번째 아이겐 벡터가 0.924 그리고 마이너스 3830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y1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y1은 이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표시를 해보면 0.383 x1 빼기 0.924 x2 이런 식으로 됩니다. 왜냐면 람다 1이 5.83일 때 아이겐 벡터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0이었죠. 그래서 0.383 마이너스 0.92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y1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베리언스를 좀 보시죠. y1의 베리언스를 구하려고 하면 y1을 우리 0.383 x1 빼기 0.924 x2로 정해놨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베리언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0.383의 제곱 베리언스 x1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0.924 제곱 곱하기 베리언스 x2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0.383 곱하기 마이너스 0.924 곱하기 코베리언스 x1, x2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0.383의 제곱 곱하기 베리언스 x1이다 라고 하면 요 코베리언스에서 보면은 베리언스 x1이라는 거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봤더니 0.383의 제곱은 0.147이었고요. 그 다음에 베리언스 x1은 1이고 더하기 마이너스 0.924의 제곱은 0.0점을 써보죠. 0.854 곱하기 x2의 베리언스는 여기 두 번째 있는 요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1이 x1의 베리언스 그리고 5가 x2의 베리언스 그리고 2가 x3의 베리언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708 곱하기 마이너스 2. 요 마이너스 2는 요 공분산 행렬에서 x1과 x2의 코베리언스인 여기 죄송합니다. 요쪽에 있는 마이너스 2가 바로 코베리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써주게 되면 너무 지저분하게 됐네요. 어쨌든 이걸 계산을 해주면은 결국 5.83이 나온다. 5.83 어서 많이 본 것이죠? 5.83은 바로 위로 올라가 보면 람다 1하고 같다. 그래서 얘들이 람다 1으로 같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긴 그 전개를 왜 했냐면은 람다 1이라는 값이 결국은 y1의 베리언스를 얘기해 준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결국 y1의 베리언스가 제일 큰 거를 구하려고 했을 때는 아이겐 밸류가 가장 큰 거가 나올 때에 그때의 y1을 구해주면 걔네가 첫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베리언스가 가장 큰 그 컨비네이션이 첫 번째 컴포넌트다. 그리고 베리언스가 두 번째로 큰 애가 두 번째 컴포넌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람다 1, 람다 2, 람다 3가 있고 각각의 아이겐 벡터가 있어서 y1을 구했고 y2를 구할 수 있고 y3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y1, y2, y3 중에 누가 컴포넌트 1이 돼야 될 것인가?
가장 큰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돼야 되는 애가 누가 돼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는 람다 1이 5.83이고 람다 2가 2고 람다 3가 0.17이었으니까 람다 1일 때에 y1이 첫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된다는 거죠.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람다 2가 두 번째로 크니까 결국 두 번째로 람다 2가 크다라는 거는 베리언스가 두 번째 컴포넌트의 베리언스가 두 번째로 크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 큰 람다를 가지고 있는 컨비네이션 y3는 결국 베리언스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세 번째 컴포넌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이겐 밸류들을 구해서 아이겐 밸류가 가장 큰 애가 첫 번째 컴포넌트 그리고 두 번째 컴포넌트는 아이겐 밸류가 두 번째이네.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람다가 결국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새롭게 만든 y 값의 베리언스의 상대적 크기를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람다 값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컴포넌트가 가장 첫 번째 컴포넌트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A라는 거는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뽑아내는 거고 새로운 베리어블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오리지널 베리어블들의 데이터 리덕션을 통해서 새로운 베리어블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아이겐 밸류들을 구해서 아이겐 밸류가 가장 큰 것부터 위에서부터 잘라가는 방식으로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정의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굉장히 클리어한 수리적인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프린시플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한번 팩터 어널리시스도 한번 보죠. 프린시플 어널리시스, 컴포넌트 어널리시스의 확장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앞에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리플렉티브 인디케이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변수, 팩터들을 가지고 오리지널 베리어블을 설명하고자 한다. 결국은 x를 f 값들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새로운 베리어블들에 대해서 앞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y라는 값이 새로운 베리어블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였죠. 그래서 y 값이 x들의 새로운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는 PCA, 즉 포머티브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했다면 팩터 어널리시스에서는 그거하고 반대로 기존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팩터를 가지고 오리지널 베리어블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고요. 따라서 팩터는 베리어블들의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그리고 숫자적으로 굉장히 적은 그런 팩터들로 얻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데이터 리덕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베리어블들을 몇 개로 묶어가지고 팩터로 유사한 애들끼리 묶어서 팩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리덕션이라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얘들은 멀티플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어사인먼트 프로블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베리어블들이 베리어블 뭐 1이 있고 베리어블 2가 있고 베리어블 3가 있으면 얘네들이 팩터 1과 팩터 2 어디에 어사인이 돼야 될 것인가 라는 걸 정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사인먼트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커먼 팩터의 가장 적은 수를 가지고 기존의 오리지널 베리어블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인디케이터 사이의 코릴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케이터라는 거는 앞에서 y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y 값 사이에 코릴레이션 설명하기 위해서 걔네들의 기저에 있는 커먼 팩터가 어떤 거냐라는 걸 가지고 각각의 인디케이터를 설명하고 각각의 인디케이터들끼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얘네들의 목표가 될 수 있겠고요. 팩터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가능한 팩터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뭐 로딩 패턴이나 스트럭처 로딩이라는 거, 그리고 커뮤널리티라는 것도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커뮤널리티라는 거, 그리고 인디케이터의 유니크한 베리언스는 어떤 게 있는지, 용어들이 뭐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뒤에 가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먼 팩터의 설명을 하는 걸 또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팩터를 뽑아내면은 공통 요인이라고 할까요? 공통 요인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걔네들의 특성은 뭔가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워가 조금 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결국 L이라는 거에 좋은 셋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결국 L이라는 거는 X를 F를 가지고 얼마나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니까 결국 뭐 이런 거죠. 이게 X1이라는 거는 뭐 팩터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 L1 더하기 L2 팩터 2, 그리고 x2 이게 뭐 좀 달라져야 될까요? 11, 12, 21, f1, 22, f2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 것인가, 얘네들을 구하는 게 또 우리의 목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팩터를 가지고 어떤 베리어블들이 각각의 어떤 팩터에 속하게 될 것인가라는 거를 클리어하게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학생들의 그 점수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시험을 한번 보자라고 해가지고 수학 점수하고 또 물리 점수, 그리고 화학, 영어, 여기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역사, 또 프렌치에 의해서 이제 점수를 내고 싶은데 점수에 영향을 주는 공통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각각 학생들의 퍼포먼스에는 아마 IQ, 인텔리전스 레벨이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주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역사에 대해서 좀 흥미를 느끼고 그 태도가 좀 좋은 태도를 보이는 게 있을 거고, 프렌치 같은 경우에 나는 뭐 언어적인 영향이 없으니까 난 열심히 안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테니까 결국 각각의 시험 점수들을 인디케이터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시험 점수를 결정짓는 것으로 해서 인텔리전스 레벨이 중요하겠고,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애티튜드가 뒤쪽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결국 수학, 뭐 물리학, 화학 등등에 대한 점수를 결정하는 게 공통적인 요인으로 IQ라는 게 공통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각각 과목에서의 애티튜드는 각각의 그 스페시픽한 그 특징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각 과목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이제 각각 다르게 정의를 내리면서 수리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터미널로지가 많이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패턴 로딩이라는 거는 여기 앞에 있는 커먼 팩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의 코에피션트를 우리 패턴 로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로딩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에 대한 뭐 인디케이터 또는 메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각각 베리어블들, 얘네들을 얘기하고 있죠. M, P, C, 뭐 F 이런 것들을 인디케이터라고 정의를 내려보고요. 그 다음에 common 혹은 latent factor, 뭐 여러 가지 말로 지칭을 하는데 common factor나 latent factor나 또는 unobservable construct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결국 I를 정의를 내릴 때 공통 요인 또는 잠재 요인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각 과목의 점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서 인텔리전스 레벨이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 이런
다른 요인들, 스페시픽한 요인들에 의해서 또 다시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 특징을 잡아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특수 팩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공통 요인 또 특수 요인 이렇게 밑에 있는 거는 뭐 특수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시픽 뭐 팩터 이런 말로 스페시픽 팩터 이런 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 한번 보죠. 얘들은 토탈 베리언스를 몇 인디케이터 가지고 있는 토탈 베리언스를 디컴포지션 하는 거다. 그래서 i가 가지고 있는 커먼에 의한 베리언스가 있을 거고 또 스페시픽 팩터를 가지고 베리어블을 설명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뭐 스페시픽 또는 에러 베리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각 과목마다 유니크한 애티튜드에 의해서 베리언스가 설명되는 거를 말하는 거고 걔네들은 커뮤널리티 하고 또 베리어블의 베리언스를 뺀 것을 우리는 스페시픽 팩터의 베리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인디케이터의 커뮤널리티라는 거는 패턴 로딩의 스퀘어 제곱을 한 거를 우리는 이 커뮤널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i에 관련된 공통 요인에 의한 베리언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 분산해서 커뮤널리티를 빼면은 그거는 스페시픽 팩터에 의한 베리언스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리언스가 여기서도 중요한 거죠. PCA에서도 베리언스를 얼마나 높게 만드는 컴포넌트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는 것처럼 팩터 애널리시스에서도 각각의 인디케이터를 커먼 팩터들하고 또 스페시픽 팩터들이 어느 정도의 베리언스를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게 여기서도 역시 관심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포메이션에 대한 설명력이 커먼 팩터가 많은가 혹은 스페시픽 팩터가 많은가 이거를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로딩이라는 것도 아까 패턴 로딩을 설명을 드렸는데 뭐 비슷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디케이터하고 레이텐트 팩터 이게 용어를 좀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레이텐트 팩터 또는 커먼 팩터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디케이터와 레이텐트 팩터들 사이의 코릴레이션을 우리 패턴 로딩이나 또는 뭐 스트럭처 로딩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디케이터와 팩터들 사이의 shared variance를 우리는 스트럭처 로딩을 스퀘어한 아까 우리 커뮤널리티 얘기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커뮤널리티라는 거는 결국 팩터들의 그 코에피션트 패턴 로딩들을 제곱을 해서 구하는 방식을 우리 커뮤널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인디케이터들이 팩터의 메저로서 얼마나 좋은가라는 거를 결국 인디케이터와 팩터를 가지고 얘네들의 뭐 어떤 뭐 관계를 설명을 해줘야 될 테니까 얘 둘이 쉐어하고 있는 베리언스가 높다라고 하면 두 개가 굉장히 뭐 관련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팩터들의 커뮤널리티를 인디케이터와 팩터의 뭐 커뮤널리티를 계산을 해 보면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팩터가 인디케이터를 설명하는 설명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두 개의 인디케이터들 사이의 코릴레이션도 패턴 로딩 각각의 곱셈으로써 이 두 개의 인디케이터의 관계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결국은 요 앞에 있는 매스매틱스하고 피직스 이 두 개의 관계를 볼 때 결국은 요 0.80과 0.70을 곱해서 보면 이 두 개가 비슷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매스매틱스하고 피직스하고 더 가깝냐 혹은 히스토리하고 매스매틱스가 더 가깝냐 딱 보면은 뭐 차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패턴 로딩을 곱해서 얘네들은 0.80하고 0.70하고 곱하면은 0.56이고
0.8과 0.5를 곱하면 0.4니까 매스매틱스는 히스토리보다는 피직스하고 더 가깝다. 이런 식으로 코릴레이션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PC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사용처는 되게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니까요. 얘들은 PCA는 컴포짓 인덱스 메이킹 새로운 베리어블 또는 새로운 디멘전을 만드는 문제가 되는 거고 팩터 어널리시스는 베리어블들을 그룹핑 짓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베리어블들이 특정 팩터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팩터 어널리시스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x1이 뭐 0.7 f1, 0.2 f2, 0.3 f3가 되고 x2는 0.8 f1, 0.1 f2, 0.2 f3 이렇게 돼 있고 x3는 0.1 f1, 0.7 f2, 0.8 f3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뭐 어떻게 그룹핑을 짓겠어요? x1과 x2는 f1하고 관련이 깊으니까 얘들은 여기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0.3이었나요? 0.3 그리고 x3는 f2의 가장 코릴레이션이 패턴 로딩이 높으니까 얘들은 여기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어사인을 해가는 그룹핑을 해가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적은 두 개 다른데 두 개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팩터 어널리시스를 하는 방식 중에 PCA를 제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결국은 F1과 F2, F3 이걸 정의를 내려야 될 텐데 이 F1, F2, F3를 할 때 흔히 PC1, PC2, PC3 이런 걸 구해서 팩터를 정의하고 이 팩터를 가지고 기존의 오리지널 베리어블들을 그룹핑하는 방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결국 이 F를 정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많이 활용한다는 거죠. 결국 두 개의 모델은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팩터 어널리시스를 돌릴 때는 PCA를 많이 활용해서 팩터 어널리시스를 돌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태스크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될 거고요. 그러나 많은 그 팩터 어널리시스를 하는 과정 속에서 PCA 방법으로 팩터를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는 연관돼서 항상 많이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팩터 어널리시스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 언제 팩터 어널리시스를 쓰려고 할 것인가 베리어블이 너무 많을 때 그리고 베리어블들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심증이 갈 때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결국은 뭐 베리어블들 간에 매트릭이 유사한 것들 또는 똑같은 게 있다라는 거는 위에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코베리언스가 높은 그런 케이스 그리고 샘플 사이즈가 좀 많이 있을 때 팩터 어널리시스를 활용하게 되면 결국 디멘전을 좀 줄여서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팩터 어널리시스는 적용을 했을 때 몇 개의 팩터를 가지고 결정을 해줄 것인가. 만약에 베리어블이 뭐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 팩터가 100개까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느 수준에서 팩터를 그 제한을 둬야 될 텐데 몇 개의 팩터로 베리어블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게 우리의 주안점이 될 거고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프랙티컬리 활용되는 거는 아이겐 밸류의 수준으로 해서 아이겐 밸류가 1과 같거나 큰 것만 거기서 이제 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높은 거부터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람다 1, 람다 2, 람다 3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뭐 5, 3, 뭐 1.7 하고 람다 4가 뭐 0.8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끊어서 3개까지만 팩터를 보겠다. 이렇게 이제 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큐뮬러티브 베리언스의 퍼센티지를 봐서 뭐 한 뭐 70% 정도 설명하는 거에서 자르겠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그 만약에 람다가 10까지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베리어스를 다 더하면은 이제 100%가 될 텐데, 위에서부터 큰 거부터 나열을 시켰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쌓아오면은 몇 퍼센트를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쌓아오다 보면은 기준을 세워서 한 70% 이상까지만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더한 게 70%까지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서 끊어주는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스크리 테스트를 해서 엘보가 생기는 요 지점에서, 그러니까 쭉 그 베리언스의 감소분이 굉장히 스티프하게 내려오다가 더 이상은 이 베리언스를 설명하는 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 지점을 가지고 있는 람다에서 끊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가겠죠. 그러면 각각의 베리어블들을 어떤 팩터에다가 어사인을 할까라는 거는 팩터 로딩을 가지고 V와 팩터의 관계를 봐서 굉장히 높은 팩터 로딩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베리어블을 거기에다가 어사인을 시켜주겠죠. 그러니까 팩터 애널리시스의 목적은 베리어블들을 특정 팩터에 어사인하는 게 최종 목적이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어사인할 것인가? 로딩이 높은 애들을 그 팩터에 어사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팩터 로딩이 어느 정도 되면은 높은 거냐? 대강 0.4 정도가 되면은 높다라고 봐서 거기다 어사인을 해줄 수 있겠고요. 더 커지면, 샘플 커지면은 로딩 값이 낮아져도 괜찮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팩터를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지 않고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트라이 앤 에러로 로테이션을 해 가면서 이게 어떤 팩터인가라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팩터에 대한 로테이션은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글로 된 걸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요인 분석이라는 거는 수집된 자료들이 되게 방대할 때 소수의 변수를 추출하는 통계 기법을 요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들은 독립 변수나 종속 변수가 없이 변수들을 그냥 상호 관계에 의해서 그룹핑을 짓는 거를 말을 하고 있고요. 정보의 자료의 양을 줄여서 정보를 요약해주기 위한 거, 또 요인으로 묶여지지 않은 변수들은 제거하기 위한 목적, 또 동일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였는지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변수를 이렇게 유사한 것이 있을 거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게 진짜 동일하게 묶이는지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팩터 애널리시스를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요인 분석을 통해서 얻어지면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이나 판별 분석으로 넘어가서 이용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y라는 게 ax1, ax2, a 점점점 해서 an, xn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x 값이 너무 많아서 분석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유사한 애들끼리 그룹핑을 지어서 a, f1, A2, F2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그룹핑을 지어서 회귀 분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요인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회귀 분석이나 판별 분석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좋은 점은 변수가 감소하고 또 그룹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변수들끼리 어떤 게 유사한가라는 걸 볼 수 있으니까 특성 파악이 가능하죠. 반대로 정보 손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100개 되는 디멘전을 2개로 줄인다. 정보 손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보 손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PCA와 팩터 애널리시스의 가장 큰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요인 분석은 등간 척도 이상의 연속형 데이터여야 된다는 거고, 역시 이게 모수 통계학이기 때문에 파라미터에 관련된 것이므로 동일한 변수들의 분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표본수는 변수의 4배에서 5배 정도가 있어야 요인 분석하는데 좀 스테이블하다는 거고요.
요인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대로 팩터를 정의할 때 PCA라는 게 활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분산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변수들의 선형 결합을 가지고 주성분을 도출해서 그걸 가지고 요인을 정의하는 방식, 이거를 이제 PCA를 가지고 요인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CFA, Common Factor Analysis라는 걸 가지고 기존의 정의를 먼저 내린 다음에 최초 변인을 통해 쉽게 추출되지 않은 요인들을 파악을 하는 방식으로 팩터 어널리시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새롭게 변수를 정의를 내리는 방식으로 팩터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고, 이 커먼 팩터 어널리시스라는 거는 이 컨퍼머토리한, 그러니까 확정적 요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가 정의 내린 이론적 지식이나 경험에 근거해서 먼저 측정 변수와 잠재 변수 간의 관계를 사전에 가정하고 그걸 가지고 팩터 어널리시스를 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하는 데 진행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터미널로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뭐 팩터 로딩이라는 거, 뭐 패턴 로딩이니 뭐 스트럭처 로딩이니 이런 비슷한 말로 사용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커뮤널리티라는 거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변수가 얼마나 잘 설명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인에 의해서 변수가 설명되는, 공통 요인에 의해서 변수들이 설명되는 그런 비율을 커뮤널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요인에 의해서 변수들이 많이 설명이 되면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아이겐 밸류라는 거는 변수 속에 담겨진 정보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 표현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비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PC나 또는 팩터를 베리어블들이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높아지는 거겠죠. 모형은 이런 식으로 되고, 측정 변수 인디케이터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까 뭐 수학 점수 또는 물리학 점수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F는 공통 요인이고 U는 고유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A라는 거는 팩터 로딩 또는 패턴 로딩 이런 걸로 설명을 드렸어요. 절차는 분석 목적을 먼저 확립한 다음에 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측정 변수 검토해서 상관관계를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인 분석 모형을 설정합니다. PCA 방식을 쓸 건지 또는 커먼 팩터 모델을 쓸 건지,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PCA 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죠. 요인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겐 밸류나 또는 커뮬러티브 분산 혹은 스크리 테스트 이런 걸 통해서 요인수를 뭐 3개로 할지 4개로 할지 또는 n개로 할지가 결정이 되고, 그걸 가지고 베리어블하고 팩터들의 관계를 볼 때 요인 회전 방식을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베리맥스나 또는 쿼티맥스 뭐 이런 방식을 가지고 이제 회전을 시켜서 아주 명확하게 어떤 베리어블이 어떤 팩터에 속하는지를 구하려고 했을 때 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도로 회전을 하면은 걔네들이 아주 클리어하게 그 베리어블하고 팩터들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회전을 해주고 요인 결과를 해석을 해서 얘들이 각각 팩터에 어떤 베리어블들이 모였고 이 팩터라는 거를 어떻게 명칭을 어떻게 만들 건가, 명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팩터 어널리시스를 하면은 그냥 베리어블들을 모아주는 거지, 그 베리어블의 모음에 의한 팩터들이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는지는 통계 패키지에서 얘기를 해줄 수는 없을 테니까 그거는 연구자의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분석을 위한 요인 산출을 해서 리그레이션이나 뭐 판별 분석 이런 걸로 적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련의 요인 분석할 때는 요렇게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핵심적인 거는 이제 뭐 요 내용들이 이제 핵심적이겠죠. 요인 수 결정하는 거, 회전 방식을 베리맥스로 할지 뭐 쿼티맥스로 할지, 그리고 요인 결과를 각각 이제 매칭을 시켜 놓고
베리어블 1이 F1으로 갈 건지 F2로 갈 건지 베리어블 2가 위로 갈 건지 밑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고 모여져 있는 것들의 베리어블들 가지고 F1이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것들을 해석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상관관계를 검토를 해야 되고요. 관련 변수들끼리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낮은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낮으면 공통 요인을 갖지 않겠죠. 그냥 따로따로 노는 거니까 공통 변인이 없는 거고 공통 요인이 없는 거고, 변수들 간의 관계가 높다라고 하면 공통 요인이 존재를 하겠고요. QR 타입은 설명을 들었고 군집 분석과 판별 분석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인 분석 모형은 이것도 이제 설명드렸어요.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공통 요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인디케이터 혹은 뭐 베리어블들이 각각의 팩터들로 얼마나 설명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에러텀 또는 뭐 유닉 팩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로 또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를 모든 인디케이터들에 대해서 팩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팩터 애널리시스하고 그리고 PCA가 어떻게 다른지 이게 수식에서 다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베리어블들이 팩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PCA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데이터를 가장 잘 기술하는 공통 요인을 결정해주고 고유치와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분산의 비율을 결정을 해서 팩터의 숫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고요. 고유치가 최소 1인 이상인 요인을 추출한다든지 총 분산 중에 요인이 한 70% 정도 설명하는 데까지 뭐 잘라주는 기준을 갖고 있다든지, 연구자가 나는 몇 개로 픽스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가정은 이렇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모형은 주성분 분석을 가지고 활용할 때는 이 표본의 분산을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선형 결합이 첫 번째 주성분이자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성분은 첫 번째 주성분과 무관한 분산을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그런 선형 결합을 두 번째 주성분이자 두 번째 팩터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커먼 팩터 애널리시스라는 거는 공통 분산만을 계산에 이용을 하는 거고요. 변수들 간의 내재한 차원을 찾아서 변수들의 구조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CFA라는 거는 변수들 간의 구조를 파악할 때 많이 쓰는 거고, 주성분 분석이라는 거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낼 때 활용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요 주성분 분석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인의 수는 뭐 방법론은 카이저 규칙이라고 해서 고유치가 1인 이상을 선택한다든지, 스크립 플랫을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보면은 엘보가 생기게 될 텐데 거기에서 팩터를 3개로 우리는 결정하겠다라고 하든지, 카이저 규칙은 1보다 커야 되니까 2개까지만 람다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죠. 요인 회전도 되게 중요한데, 요인 부하량에 대한 직교 변환을 통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 행렬로서 의미 있는 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요인을 좀 클리어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인의 방법에는 사교 회전이 있고 또 직교 회전이 있는데, 사교 회전은 요인들이 독립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직교성을 포기하는 방식이고요. 직교 회전은 요인들이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직각으로 요인 축이 이루어지게 봐서 회전하는 방식이고요. 베리맥스 방법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리맥스 방법은 직교 회전에 속하는 거고, 사교 회전보다는 직교 회전을 조금 더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베리맥스 방법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베리어블이 있고 베리어블 1, 베리어블 2, 베리어블 3가 있고 팩터가 있으면 이제 팩터 1, 팩터 2에 이제 값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얘네들이 되게 어떤 거는 그 팩터 로딩이 높고 어떤 거는 낮게 돼서 되게 클리어하게 되면은 좋은데,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1, 1, 0, 뭐 0, 0, 1 이렇게 되면 베리어블 1과 2는 같고 베리어블 3는 다르게 어사인이 돼야 되는구나. 베리어블 1, 2가 F1에 어사인이 되고 베리어블 3가 F2에 어사인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애매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0.6이고 여기가 0.4, 뭐 0.7, 0.5, 0.2, 뭐 0.1, 뭐 이런 식으로 0.1, 0.7, 0.7이라고 할까요? 0.7, 0.7이고 여기가 뭐 0.6 이런 식으로 있으면 도대체 베리어블 1이 F2로 가야 될지 F1으로 가야 될지 좀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회전을 통해서 가능하면 높은 곳은 둘 중에 하나를 뭐 1보다 좀 가깝게 또는 나머지는 뭐 0과 가깝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식을 이제 베리맥스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분산이 최대화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V1 같은 경우에 얘가 1이고 얘가 0이면 확실히 F1에 속한다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6, 0.4 이렇게 돼서 애매하게 하지 말고 아주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방식으로 만드는 거를 우리는 베리맥스 회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쪽으로 분산이 크게 만드는 거를 베리맥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분산이 크게 만드는 거를 퀄티맥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팩터들 안에 베리어블들의 수치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게 해주는 방식을, 그러니까 행의 팩터 간의 로딩의 분산을 최대화하는 거를 쿼티맥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베리맥스는 열의 단수나, 그러니까 베리어블 간의 로딩 제공의 분산 최대화를 목표로 하는 거를 베리맥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좀 클리어하게 그 차이가 나는 것들이 나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될 텐데, 각 요인별로 검토해서 어떤 변수들이 높은 부하량, 낮은 부하량을 갖는지를 찾아보고, 변수들을 검토해서 어떤 변수가 한 요인에 대해서 부하량이 높고 다른 모든 요인에 대해서는 낮은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 그룹핑을 지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일반 이동 전화 무선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설문 문항들을 이렇게 해놓고 그룹핑을 짓고 싶다. 이 베리어블이 너무나 많으니까 얘들 어떻게 하면 그룹핑을 지어볼까라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거고요. PCA를 통해서, 베리맥스를 통해서 한번 좀 클리어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게 여기에서의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커뮤널리티가 계산을 해봤더니 0.4 이상으로 요인 분석에 모든 베리어블들을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총 분산을 봤더니 큐뮬러티브로 봤을 때 한 70% 이상이 되는 것들, 그리고 아이겐 밸류가 1보다 이상인 것들, 거의 이제 두 가지 기준이 똑같이 되는 거죠. 카이저 기준으로 했을 때 1보다 큰 게 세 가지니까 세 개로 정하겠다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고, 또 70% 이상이다
분산을 7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게 3개다라고 하면 팩터를 3개로 정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될 거고요. 팩터 첫 번째는 한 32% 정도를 설명해주고 두 번째는 23%, 세 번째는 13% 정도를 전체에 대한 분산을 설명해주는 거고요. 스크린 차트로 봤을 때 뭐 한 3 정도로 이렇게 엘보가 뭐 3이나 4 정도에서 생기는데 뭐 한 3 정도로 정의를 내려봅시다. 그러면 컴포넌트 매트릭스를 한번 구해봤더니 컴포넌트가 3개가 나와서 3개에 대해서 각각 베리어블들을 어사인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베리어블 1이 첫 번째 속하고 베리어블 2가 첫 번째, 얘도 첫 번째. 그런데 얘를 봤더니 0.6499, 0.446. 이게 좀 애매하고 얘도 좀 애매하죠. 도대체 얘네들이 컴포넌트 어디에 속해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베리맥스를 가지고 쭉 회전을 시켰더니 이렇게 높은 애들, 또 이렇게 높은 애들, 이렇게 높은 애들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이런 그 코릴레이션이 존재하는 것들로 묶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 내렸다는 거고요. 한번 봤더니 묶이는 애들끼리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놔서 봤더니 얘네들은 어떤 건가요? 서비스에 대한 의견이 불필요하고 품질이 우수할 것으로 믿고 안정성이나 품질에 관련된 거고 이거는 이용이 용이함, 시간을 절약해줌 이렇게 어떤 편의성 같은 걸로 묶을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저렴함, 할인, 뭐 요금제가 다양함, 요금에 관련된 베리어블들. 그러니까 유사한 애들끼리 어느 정도 묶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베리어블들이 너무 많을 때는 몇 개의 베리어블로 그룹핑을 지어서 나중에 추가적인 분석을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다. 이렇게 팩터 애널리시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베리맥스하고 쿼티맥스를 조금 반대로 설명한 것 같아요. 베리맥스 같은 경우에는 열의 단순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퀄티맥스라는 거는 행의 단순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의 단순화는 요거를 이제 단순화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열의 단순화는 이거를 단순화시키겠다라는 거니까 결국 얘네들을 그 단순화라기보다는 이제 분산을 크게 만드는 거죠. 열에 있는 걸 분산을 크게 함으로써 그룹핑을 이런 식으로 짓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행의 단순화라는 거는 요쪽에 있는 분산을 크게 만드는 거니까 요거를 좀 크게 차이가 나도록 만드는 게 이제 행의 단순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퀄티맥스는 팩터 간 분산 최대화라고 하면은 베리맥스라는 거는 이제 베리어블 간 분산 최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팩터 안에 있는 베리어블들 간의 분산을 최대화하는 거를 베리맥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베리맥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룹핑을 조금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베리맥스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팩터 애널리시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팩터 애널리시스를 이용을 할 때 PCA 방식을 통해서 팩터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전 방식은 베리맥스 방법을 통해서 회전을 해서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